어이, 거기 아가씨. 이런 개밥 같은 걸 먹으면 그 고운 피부 다 상해. 느끼한 목소리가 에이. 식당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레디. 마치 하수구 냄새처럼 역겨운 멘트였다. 콩나물국을 떠먹으려던 한여진의 숟가락이 입술 앞에서 딱 멈췄다. 이곳은 전방 최전선 군단사령부 식당. 평소라면 병사들의 수다로 시끄러웠을 공간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젓가락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살벌한 침묵 속에서 밥을 먹던 300여 명의 장병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를 주시했다. 한여진은 고개를 들지 않고 건더기 하나 없는 맹탕 국물을 노려보며 헛웃음을 삼켰다. 질끈묶은 머리에 땀에 젖은 회색 트레이닝복,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영락없이 주말에 불려 나온 군무원이나 상담관 정도로 보이는 행색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명확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군단장 취임식 직전 그녀는 서류상의 보고가 아닌 병사들의 진짜 식판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다. 30%나 삭감된 급식 예산이 대체 어디로 샜는지 혀끝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봐, 어른이 말을 섞어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귀가 먹었나? 그녀의 등 뒤에 선 자는 서동철 대령이었다. 군수 지원 단장이자 온갖 납품 비리의 몸통으로 불리는 부패한 장교였다. 서 대령은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한여진의 어깨를 주무르듯 감싸주었다. 역겨운 냄새가 나네요. 한여진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뭐라? 서대령의 눈매가 사납게 일그러졌다. 감히 대령에게 말대꾸하는 여자는 그의 군생활 내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위협적으로 한여진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댔고 쩐내나는 담배 향이 훅 끼쳤다. 식사 중에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좀 꺼져주시죠? 밥맛 떨어지니까. 한여진은 시선을 고정한 채 숟가락으로 딱딱한 깍두기를 지식였다.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자존심이 상한 서동철의 눈에는 그저 객기 부리는 계집애로 보일 뿐이었다. 기가 차네.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서동철이야. 이 바닥의 왕이라고. 서대령은 깨끌거리며 한여진의 뒷머리를 억세게 잡아채 흔들었다. 그것은 명백한 폭력이자 장난감을 다루는 듯한 모욕적인 손길이었다. 머릿결은 비단이네. 야, 짬밥 많이 처먹어라. 그래야 살집도 좀 붙고 만지는 맛이 있지. 요즘 것들은 빼빼 말라서 영 별로란 말이야. 오빠가 회식 때 좀 데려가 줄까? 주변 병사들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명백한 성희롱. 식판을 엎으려던 한 병장을 옆자리 후임이 필사적으로 말리며 고개를 저었다. 서대령에게 찍히면 군생활은 지옥이 되니까. 서동철은 이 구역의 폭군이었다. 그의 심기를 건드리면 영창은 물론이고 저녁날까지 보복당하는 게 일상이었다. 그때였다. 챙강. 한여진이 숟가락을 식판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날카로운 금소금이 식당을 갈랐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그것은 과거 북파 공작원 시절 적의 목을 베기 직전에나 보이던 섬뜩한 살기였다. 그러나 서대령은 그 눈빛이 죽음을 의미하는 줄도 모른 채 비웃음을 흘렸다. 대령, 서동철. 한여진의 입에서 나온 건 경어가 아니었다. 뭐? 인연이 미쳤나? 군수지원단장 부임 2년차. 작년 냉동부식 납품 비리로 내사봤다가 윗선 빼부로 덮었지? 그 윗선이 누군지 내가 읊어줄까? 서동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입가가 떨리기 시작했다. 식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다. 병사들은 씹던 밥앗을 삼키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다. 이 미친년이. 너 소속이 어디야? 직속상관 당장 튀어오라고 해. 서동철이 악을 쓰며 한예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찰나였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한예진의 손이 서대령의 손목을 낚아챘다. 가녀린 손목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강철 프레스기처럼 뼈를 으스러뜨릴 기세였다. 으아! 비명이 터지기도 전에 한여진은 앉은 채로 그의 팔을 비틀어 식탁 모서리에 처박아 버렸다. 와장창 쥐판이 엎어지며 시뻘건 국물이 서대령의 얼굴과 제복을 덮쳤다. 이거 안 놔? 너 제정신이야? 이건 항명이야. 반란이라고. 서대령이 발버둥 쳤지만 한여진은 그를 제압한 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밥 많이 먹으라면서요? 네, 든든히 먹어둬야겠네요. 당장 식사 끝나고 당신 같은 쓰레기부터 치워야 하니까.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면 칼날이 아주 예리해야겠죠. 여진은 잡고 있던 서대령의 손목을 오물이 묻은 것처럼 털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마치 짐승의 포효처럼 식당을 울렸다. 그녀가 일어서자 주변의 공기마저 서늘하게 얼어붙는 듯한 압도적인 기백이 뿜어져 나왔다. 기대하세요, 서동철 대령님. 오후 2시 연병장에서 뵙죠. 그때는 내 엉덩이가 아니라 당신의 군인 연금과 목숨줄이 무사한지 걱정해야 할 겁니다. 여진은 넋이 나간 서대령을 벌레 보듯 지나쳐 식당 출구로 걸어갔다. 식당 밖으로 나온 여진은 품 안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에는 부관 최소령의 호출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며 서리빨처럼 차갑게 지시했다. 최소령, 지금 당장 헌병대장과 감찰부장을 내 집무실로 호출해. 그리고 이치임식 식순 하나 추가하도록. 면목은 군기강 확립 시범. 대상은 군수지원대장 서동철이다. 전화를 끊는 한여진의 시선이 포천의 잿빛 하늘을 넘어 연병장을 조준했다. 707 특임단 전설을 넘어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중장으로 등극하는 순간 그녀만의 숙청은 이미 시작되었다. 취사상에서 한여진에게 제압당하고 나온 서동철 대령은 등줄기에서 식은 땀을 비오듯 흘렸다. 셔츠에 묻은 얼룩보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더 거슬렸다. 그는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보안 접속이 필요한 국방 인사망을 열었다.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내 비리내사 기록까지 꿰뚫고 있는 그 계집애가 누구냐고. 서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오늘 부대에 출입한 모든 외부인과 신규 전입 간부 명단을 조회했다. 하지만 한여진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유령인가? 아니면 정보사령부 소속 블랙요원? 그의 머릿속은 오후 2시 연병장이라는 한여진의 마지막 선고로 가득 찼다. 서대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만약 그 여자가 청와대에서 파견된 암행어사거나 신임 군단장의 숨겨진 칼날이라면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파왔다. 그는 급히 전임 군단장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임 지휘관의 신상을 물었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서대령님, 신임 군단장님에 대한 보안 등급은 특급입니다. 식장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더 이상 묻다가는 보안법 위반으로 헌병대가 출동할 겁니다. 수화기 너머의 경고는 서대령의 공포를 확신으로 바꾸었다. 신임 군단장의 정보가 이토록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다는 것은 이번 인사가 평범한 보직 이동이 아니라 대대적인 숙청을 위한 작전임을 의미했다. 오후 1시 50분 제1군단 연병장. 찌를 듯한 가을 햇살 아래 수천 명의 병력이 도열해 있었다. 서동철 대령은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했다. 등기로 흐르는 식은땀이 전투복을 축축하게 적셨다. 그때 옆에 있던 라이벌 연대장이 킬킬거리며 속삭였다. 서대령,
안색이 시체 같은데? 혹시 감찰실에서 소환장이라도 받았나 보지? 아, 아닙니다. 그저 날이 더워서 그렇습니다. 서대령은 애써 태연한 척 미소 지었지만 눈동자는 쉴 새 없이 단상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다. 단상으로 오르는 저 붉은 카펫이 지옥으로 가는 불길처럼 보였다. 오후 2시 정가, 웅장한 취임 엔진곡이 울려 퍼지며 모든 시선이 단상 중앙으로 쏠렸다. 단상 뒤쪽 문이 열리고 날카로운 구두굽 소리가 연병장의 정적을 깼다. 먼저 들어선 것은 부관 최소령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검은 선글라스를 낀 신임 군단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칼같이 다림질된 정복 어깨 위로 빛나는 별 셋.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30대 여성 중장이었다. 좌중이 경악으로 얼어붙은 그 순간 서동철 대령은 비명을 삼켰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턱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 아까 식당에서 자신의 팔을 부러뜨릴 듯 비틀었던 그 여자. 한여진이었다.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풀린 서대령이 휘청거리자 옆에 있던 부관이 그를 간신히 잡았다. 말도 안 돼. 내가 감히 쓰리스타의 머리를. 한여진 중장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고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서대령과 눈을 맞추며 서늘하게 입꼬리를 울렸다. 그녀는 군단장 깃발을 움켜쥐며 제왕처럼 군림했다. 검은색 가죽 장갑을 벗어던지자 한여진의 서늘한 눈매가 드러났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조준경처럼 도열해 있는 서동철 대령의 미간을 겨누고 있었다. 이 취임식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묵념이 이어지는 동안 서대령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병사들은 살기등등한 연병장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드디어 신임 군단장 한여진 중장의 취임사 순서가 다가왔다. 그녀가 단상 중앙에 서자 부관 최소령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전 장병! 신임 군단장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한여진은 마이크 앞에서도 10초간 아무 말 없이 병력을 응시했다. 그 무거운 침묵은 연병장에 있는 모든 인원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다. 본인은 오늘부로 제1군단의 지휘봉을 잡게 된 중장 한여진이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목소리에는 쇳소리가 섞인 냉기만이 가득했다. 나는 지난 15년간 대테러 부대에서 적의 숨통을 끊는 훈련만 해왔다. 나에게 군대는 조국 수호의 성지이지 배를 불리는 식당이 아니다. 그녀의 취임사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모조리 생략한 선전포고였다. 이 부대에는 전우와 기생충 딱 두 부류만 존재한다. 피를 나누는 전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손에 제거될 기생충이 될 것인가.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고막을 때리자 서동철 대령은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눈빛이 정확히 자신을 조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취임식 식순을 변경한다. 지금부터 제1호 명령을 하달하겠다. 한여진이 단상 위에 서류철을 탁 덮으며 말했다. 부관 최소령. 예, 군단장님. 최소령이 군화 발소리를 내며 튀어나왔다. 즉각적인 군기 확립 훈련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자는 군수참모 서동철 대령. 한여진의 검지가 서대령의 미간을 뚫을 듯이 뻗어나갔다. 순간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동철, 단상 앞으로 튀어나와. 최소령의 복창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서대령은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고 주변 참모들이 그를 피하듯 물러섰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서동철은 비틀거리며 단상 앞으로 기어나왔다. 한여진은
단상 계단을 천천히 걸어내려와 서대령의 코앞에 섰다. 그녀의 군화가 서대령의 구두 끝을 짓밟았다. 서동철 대령, 아까 식당에서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했던 주옥 같은 멘트를 여기서 읊어보라. 서대령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을 열지 못했다. 못하겠나? 그럼 내가 대신하지. 어이 아가씨, 이런 거 말고 오빠랑 나가서 와인이나 한잔 할까?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 한여진의 차가운 폭로에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서대령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의 무릎 꿇음은 계획된 연출이 아니었다.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살려달라는 애원이었다. 한여진은 경멸 어린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성군기 위반은 빈산의 일각일 뿐 니놈이 군수물자를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장부가 내 책상 위에 산더미다. 한여진은 다시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전 장병에게 고한다. 제1군단은 오늘부로 내부의 적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서동철 대령은 즉시 보직해임이며 동시에 헌병대에 긴급 체포를 명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비가 없었다. 헌병대, 서동철을 횡령 및 상관 모욕,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하라. 지금 당장 계급장을 떼어내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무장한 한병들이 들이닥쳐 서대령의 양팔을 꺾었다. 이건 모함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서대령이 악을 쓰며 발버둥쳤다. 한여진은 서류 뭉치를 허공에 흩뿌리며 차갑게 일갈했다. 니놈이 횡령한 자금으로 산 차명 계좌 내역이 여기 하늘은 알고 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청소다. 썩은 환부는 도려낸다. 썩은 가지를 쳐내는 것만이 거목을 살리는 길입니다. 내 군단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자는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한여진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다. 그녀가 뒤로 돌아 거수경례를 올리자 연병장을 가득 메운 병력의 함성이 화답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례가 아니라 압도적인 지배자에 대한 복종의 맹세였다. 한편 단상 아래에서는 서동철이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그는 이건 함정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발악했지만 한여진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지도 않았다. 사령부는 마치 영안실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한여진의 취임식은 사실상 피해 숙청을 알리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고 현역 연대장이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은 군단 전체에 씻을 수 없는 공포를 각인시켰다. 행사가 파하자마자 한여진의 발걸음은 집무실이 아닌 비리의 온상인 군수지원단 본부로 향했다. 주인 잃은 서동철의 사무실은 이미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뒤였다. 한여진은 서동철이 숨겨둔 비밀금고에서 발견된 두툼한 서류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납품업체들의 이중장부와 리베이트 내역, 그리고 고액권 수표 다발이 섞여 있었다. 취임식 전 그녀의 최정예 부관들이 이미 이곳을 샅샅이 털어 확보한 결정적 증거들이었다. 고작 이따위 뒷돈 챙기려고 병사들 식판에 쓰레기를 담아? 한여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수표 뭉치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서대령이 챙긴 검은 돈이 바로 이 군단이 썩어 들어간 원흉이었다. 한여진은 즉각 참모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다. 머리가 희끗한 50대 참모들은 새파랗게 어린 30대 여성 군단장 한여진을 껄끄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박명훈 참모장의 표정은 유독 일그러져 있었다.
서동철과 형님 동생하며 비리를 묵인해주던 그에게 이번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었다. 군단장님, 부임 첫날부터 너무 피를 보신 것 아닙니까? 서대령 건은 감찰실을 통해 조용히 처리했어도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면 지휘 부담만 커집니다. 박 참모장의 말에는 은근한 반발심과 함께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한여진은 상석에 앉아 박명훈 참모장을 꿰뚫어 볼 듯 응시했다. 박 참모장,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내 결정에 토를 다는 게 아니라 내 명령을 완벽히 이행하는 겁니다. 군의 사기?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붕대만 감는다고 썩은 살이 새 살이 됩니까? 한예진의 일갈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썩은 내 진동하는 이 군단을 뿌리부터 갈아엎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지시는 곧 법입니다. 토씨 하나 빠뜨리지 말고 적으십시오. 한여진은 준비된 원고 없이 머릿속의 구상을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첫째, 군수비리, 성역 없는 전수조사. 정보참모는 즉시 특별감사팀을 꾸려 최근 5년치 군수 기록을 털어내 내일 아침까지 서동철과 엮인 쥐새끼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자네가 그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게 될 거야. 둘째, 병영복지혁신. 인사참모, 오늘부터 병사식단 전수조사 실시해. 만족도 70% 못 남기는 부대 지휘관은 진급심사에서 배제한다. 예산이 없다고? 장교들 골프장 관리비, 회식비 전액 삭감해서라도 병사들 고기 반찬 채워넣어. 셋째, 실전적 전투태세 확립. 작전참모, 주 3회 불시 기동훈련을 실시한다. 예고 따윈 없다. 5분 대기조 출동 시간이 1초라도 늦어지면 해당 지휘관은 즉시 보직해임 건의안 올리도록. 나는 서류상의 보고는 믿지 않아. 오직 병사들의 땀방울과 결과만 믿는다. 한여진의 지시는 냉철하고 빈틈이 없었다. 참모들은 정신없이 받아 적으면서도 썩은 물이 고여있던 군단에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쳤음을 직감했다. 그들 중 유독 눈을 빛내는 이가 있었으니 육사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번 진급에서 물을 먹었던 실력파 작전참모 윤기석 대령이었다. 그는 한여진이 가져올 변화를 누구보다 기다려온 사람이었다. 윤기석은 상기된 표정으로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작전참모 윤기석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강도 높은 실전 훈련을 하다 보면 장비 파손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면책 권한을 주신다면 병사들을 실전처럼 거칠게 굴려 최강의 부대로 만들겠습니다. 윤기석 대령의 지적은 날카로웠다. 훈련 강도에 불만을 품은 참모진의 속내를 대변함과 동시에 신임 군단장의 지휘 철학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한여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윤기석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훈련장의 땀과 피는 전장에서의 죽음을 막는 보험입니다. 윤기석 대령, 내가 특수전 사령부 시절 어떤 작전을 수행했는지 군번줄 걸고 확인해 보시오. 나는 훈련 중 골절상을 입은 대원에게도 퇴로를 열어주지 않았소. 그들이 편히 쉴 곳은 관가 아니라 바로 이 훈련장이어야 하기 때문이오. 내 지침은 명확합니다. 실전과 동일하게, 그러나 개죽음은 없게.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내는 게 바로 작전 참모인 당신의 존재 이유요. 회의는 20분도 채 걸리지 않아 종료되었다. 한여진은 불필요한 혼실을 생략하고 핵심적인 작전 지시만을 하달했다. 이제는 참모들의 이해 능력을 평가할 시간이었다. 회의실이 비워지자 박명훈 참모장이 조용히 한여진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군단장님, 독대 요청드립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서동철 대령 건은 꼬리 자르기로 끝내셔야 합니다. 놈의 뒤에는 여의도 국방위 실세들과 성우회 원로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호가 없었다면 서대령이 10년 넘게 군수 라인을 독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군단장님께서 이 카르텔의 영린을 건드리신다면 장군님의 군복이 벗겨지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언을 가장한 명백한 협박이었다. 거대한 카르텔 앞에서는 군단장 계급장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한여진은 집무실 벽에 걸린 작전 지도를 응시하며 짧게 호흡을 골랐다. 박 소장. 한여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나는 사선을 넘나들며 적의 심장을 도려내는 일을 업으로 삼아온 군인이야. 내 임무는 제5군단을 완벽한 살인병기로 만드는 것 하나뿐이다. 방해물은 그게 국회의원이든 별을 단 장군이든 아니면 나 자신이든 가리지 않고 제거한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명훈 소장을 쏘아보았다. 서동철은 빙산의 일각이지. 나는 수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얼음 덩어리의 실체를 이미 파악하고 있어. 박 소장, 자네가 그 얼음의 일부가 아니라면 내 지시에나 집중해. 만약 자네 이름이 그 더러운 장부에서 발견된다면. 한여진은 책상 위에 놓인 지휘봉을 만지작거렸다.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자네가 평생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명예, 연금,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조리 압류해버릴 테니까. 뿌리가 지구 끝까지 박혀있더라도 내 방식대로 폭약을 설치해서 통째로 날려버릴 생각이야. 경고는 이걸로 끝이다. 나가봐. 박명훈 소장은 안색이 창백해진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반박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굳은 동작으로 격리를 하고는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육중한 문이 닫히자 한여진은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애뜬 미소를 짓고 있는 기마사와 분대원들. 2년 전 서동설이 납품한 불량 신관이 훈련 중 오작동을 일으켜 산화한 아이들이었다. 당시 군은 조작 미숙으로 사건을 덮었지만 한여진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 위로 떨어진 먼지를 털어내며 나직이 읊조렸다. 조금만 기다려. 너희를 죽음으로 몬 놈들. 내가 지옥까지 쫓아가서 죗값을 받아낼 테니. 집무실에 들이운 석양의 그림자가 그녀의 눈빛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다. 한여진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다. 제3장. 참모들이 빠져나간 한여진의 집무실엔 전장보다 더한 살기가 감돌았다. 박명훈 참모장의 노골적인 경고는 이 싸움이 단순한 내부 감찰을 넘어선 권력 다툼임을 증명했다. 한여진은 블라인드를 내리고 생체인식 금고를 열었다. 그곳엔 군단 통신망을 거치지 않는 위성 보안 단말기가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코드를 입력했다. 수신자는 고스트. 과거 707 시절 한여진의 등 뒤를 지키던 최정의 저격수이자 정보요원이었다. 작전명 딥크린. 현황 제5군단 지휘부 오염 심각. 박명훈 소장 카르텔의 핵심 연결책으로 식별됨. 임무 하달. 1. 박명훈의 대포폰 및 비밀 회동 체증. 특히 여의도 거물급 인사 L과 사조직 청수회와의 자금 흐름을 파악할 것. 2. 사령부 및 관산의 도청 장비 소거. 적들은 이미 내 숨소리까지 듣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3. 서동철 라인의 잔존 세력 리스트 확보 및 감시. 작전 기한 36시간. 보안 등급 최상. 실패 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한여진은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즉시 로그를 파기했다.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그림자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한여진이 30대의 젊은 나이에
군단장이라는 파격적인 진급을 이뤄낸 배경에는 단순한 전술적 역량을 넘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수뇌부의 군 개혁에 대한 비밀스럽고 강력한 의지가 깔려 있었다. 그녀는 썩어빠진 군 내부를 도려내 메스이자 기득권 비리 세력인 하나회 잔당들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1순위 타깃이었다. 그날 밤 포천군단 사령부 관사단지. 한여진은 화려한 군단장 관사를 비워둔 채 일부러 인적이 드문 폐쇄된 구형 장교 숙소 2층 구석방에 은신해 있었다. 이미 공식 관사의 보안 코드가 서동철 라인에 의해 뚫렸다는 첩보를 입수한 탓이었다. 새벽 1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 사이로 미세한 이질감이 감지되었다. 낡은 복도의 나무바닥이 비명을 지르듯 끼익 소리를 냈다. 한여진의 동공이 어둠 속에서 맹수처럼 확장되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침대 프레임 안쪽에 부착해둔 카람빈 나이프를 역수로 쥐었다. 707 특수임무대 시절 수없이 겪었던 살기가 피부를 찔렀다. 놈들의 발소리는 훈련된 자들의 그것이었다. 단순한 빈집털이가 아닌 프로 킬러들의 냄새가 났다. 쾅! 낡은 현관문이 경첩제 뜯겨나가며 거구의 사내 셋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었고 손에는 전기 충격기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군복이 아닌 검은색 택티컬 기어 차림인 것으로 보아 서동철이 외부 사설 보안 업체인 블랙가드에서 고용한 해결사들이 분명했다. 확보해. 반항하면 다리 하나쯤은 부러뜨려도 좋다. 놈들의 대장이 지시했다. 한여진은 문 뒤의 그림자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 선두가 문지방을 넘는 순간 그녀가 미리 설치해둔 낚싯줄 트랩에 놈의 발이 걸렸다. 중심이 무너지는 찰나 한여진의 카람빗이 허공을 갈랐다. 칼날이 아닌 손잡이 끝부분이 놈의 관자놀이를 정확히 타격했다. 단말마와 함께 거구가 맥없이 꾸꾸러졌다. 두 번째 놈이 동료가 쓰러진 것을 보고 잭나이프를 꺼내들며 달려들었다. 한여진은 쓰러진 첫 번째 놈의 몸을 방패 삼아 놈의 시야를 가렸다. 당황한 놈의 손목을 낚아챈 그녀는 크라브마가 기술로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렸다. 비명과 함께 놈이 바닥을 뒹굴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군화발로 놈의 명치를 짓밟아 기절시켰다. 마지막 남은 리더 격인 사내는 상황이 꼬였음을 직감하고 무전기에 손을 뻗었다. 지원, 봐!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여진이 던진 카람빗이 놈의 어깨를 스치며 벽에 박혔다. 공포가 놈의 다리를 마비시켰다. 한여진은 군단장의 위험이 아닌 지옥에서 돌아온 살수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누가 사주했지? 그녀가 서늘한 목소리로 물으며 놈의 목을 조여 들어갔다. 놈이 대답 대신 품에서 단검을 꺼내려 하자 한여진은 주저없이 놈의 오른쪽 허벅지를 밟아버렸다. 끔찍한 파열음이 정적을 깼다. 말할게! 말한다고!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나왔다. 박명훈 소장, 박 소장 측근이 시켰어. 당신한테 마약을 주사하고 사진을 찍어 오라고. 불명의 전역을 시키려는 작전이었다고. 박명훈 소장. 놈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한여진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비소가 스쳤다. 한여진은 놈들을 기절시킨 뒤 포박하고 헌병대가 아닌 직속 라인인 최소령에게 연락해 비밀리에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헌병대 내부에도 첩자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 2시 30분. 그녀는 다시 본래의 군단장 관사로 잠입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미리 심어둔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재의 어둠 속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코드명 헌터.
한여진이 낮게 읊조렸다. 코드명 하운드, 클리어. 서재 책장 뒤 비밀 공간에서 응답이었다. 채백 7시절부터 그녀의 등 뒤를 지켜온 최고의 저격수이자 잠입 전문가 송재혁 준이었다. 그는 방탄조끼와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한 채 한여진을 맞이했다. 상황 보고해. 한예진의 짧은 명령에 송중이가 브리핑을 시작했다.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집무실과 관사에서 총 9개의 도청 장치와 하나의 초소형 피놀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침실의 화재 감지기 내부에서 발견된 카메라는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최신형입니다. 서동철 라인이 관리하는 특수장비과 물품과 일치합니다. 송재혁은 수거한 도청기들을 물이 담긴 컵에 넣어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추가로 박명훈 소장의 대포폰을 역추적했습니다. 꼬리가 잡혔습니다. 지난달부터 화랑회의 실질적 리더인 오태섭 예비역 대장과 수차례 접선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차기 국방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장석훈 의원이 오 대장의 페이퍼 컴퍼니에 거액의 비트코인을 이체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송재혁이 태블릿 PC를 통해 복호화된 통신 로그를 띄워보였다. 한여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었다. 오태석과 장석훈은 방산비리로 조성된 자금으로 군 주요 보직을 사고팔며 사실상 사병 집단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서동철은 그 거대한 카르텔의 말단 행동대장에 불과했다. 오태석,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놈들의 대선 플랜 자금줄을 끊어버린 꼴이 됐군. 한여진의 혼잣말에 송중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은밀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놈들이 오늘 밤 움직일 거라는 첩보입니다. 서동철 대령이 구속된 직후 오태석 전 대장 측은 박명훈 소장에게 플랜 B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신상털기가 아니라 한여진이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록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송중이가 무겁게 태블릿 PC를 여진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한여진조차 잊고 싶었던 20년 전의 작전 일지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놈들이 군단장님의 아킬레스건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707 합류 직전 특전사령부 시절 수행했던 비공식 블랙옵스 기록을 복원하려 합니다. 한여진의 눈동자가 싸늘하게 식었다. 707 부대에 오기 전 그녀의 영혼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동해안 침투작전. 그 참혹했던 기억이 그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지금의 철의 여인으로 재탄생시켰다. 내가 직접 움직인다. 여진은 태블릿을 부서질 듯 닫았다. 놈들이 내 과거를 쥐고 흔든다면 나는 놈들의 미래를 지워버릴 것이다. 그림자팀, 당장 박명훈 소장의 은신처를 급습해 그가 오태석과 주고받은 불법 무기 밀매 리스트와 차명 계좌 원본을 확보해라. 송중이는 짧고 굵게 대답한 뒤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홀로 남은 한여진은 창가에 서서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별빛조차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이제 사냥개들을 풀어놓을 시간이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어젯밤 암살자가 떨구고 간 단검을 집어들었다. 칼날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이미 폭발 직전의 화산과도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녀가 지켜온 군단의 명예와 덮어야만 했던 과거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전면전이었다. 한여진은 박명훈을 파멸시킬 결정적 증거를 찾는 동시에 자신의 아픈 과거를 철저히 봉인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한여진 군단장은 박명훈 참모장을 확실히 옭아매기 위해 치밀한 덫을 놓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이른 새벽에 출근해
박 소장 라인의 장교들을 전방으로 발령내는 인사명령서에 사명했다. 밤새 자객에게 시달린 사람이라곤 믿기지 않는 강철 같은 체력이었다. 오전 9시 군단장 집무실. 박명훈 참모장이 짐짓 침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들어섰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보낸 해결사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치미를 뚝 떼고 한여진의 안부를 묻는 뻔뻔함에 보였다. 군단장님, 간밤에 관사 침입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헌병대 측에서는 단순 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한여진은 그가 내민 보고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 파쇄기에 넣어버렸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박 소장, 단순 강도가 금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 개인 금고에 보안 코드만 누렸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무사한지보다 범인의 정체에 더 관심을 두는군요. 마치 범인이 잡히면 안 되는 사람처럼. 박명훈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무슨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들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물론 당신 손엔 피를 묻히지 않았겠지. 당신의 부관이 대포폰으로 연락한 용병들이었으니까. 그 뒷배가 오태석 전 대장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고. 여진은 박명훈을 향해 비수 같은 말을 꽂았다. 오 대장님이라니요? 억측이십니다. 억측? 어젯밤 생포한 놈 중 하나가 고문실에서 술술 불더군요. 당신 비서실장이 군단장의 길을 꺾어 놓으라고 사주했다고. 내가 놈의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리기 전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명훈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자켓 안주머니에서 반쯤 타담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의 가슴팍에 찔러 넣었다. 당신들이 내 약점이랍시고 찾고 있는 게 이거 아닌가? 청룡의 늙은이들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20년 전 그 사건을 캐고 다닌다지? 특히 동해안 침투작전의 작전 상황 일지를 말이야. 한여진의 눈가에 경련이 일었다. 잊으려 발버둥 쳤던 트라우마가 끄집어내질 때의 고통이 그녀를 뒤흔들었다. 당신이 왜 그토록 그 파일에 집착하는지 알아? 단순한 약점 잡기가 아니야. 공범이라서지? 박명훈이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군단장님, 그건 이미 종결된 사안입니다. 당시 사령관이셨던 오태석 전 대장님의 결단으로 순직 처리된 영웅들입니다. 여진은 픽 웃으며 사진을 박명훈의 얼굴에 던졌다. 서동철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20대 시절 그녀의 눈앞에서 산화한 동료들의 처참한 시신이 담긴 사진이었다. 영웅? 웃기지 마. 박명훈, 당신 당시 작전参모였잖아. 우리 팀 이동 경로, 북측에 팔아넘긴 게 당신들이었지? 정보 유출로 팀원 7명 중 5명이 몰살당했어. 그 끔찍한 개죽음을 덮으려고 날 작전 실패의 원흉으로 몰아가고 죽은 애들은 입막음용 훈장 하나 던져주고 치워버린 게 바로 너희들이야. 한여진의 목소리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집무실을 울렸다. 한여진의 가슴 속에는 10년 묵은 화산이 끓고 있었다. 기억은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22세의 하사였던 한여진은 적의 침투를 막기 위해 투입되었으나 오태석 전 대장이 건넨 조작된 좌표는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적의 조명탄이 터지고 십자포화가 쏟아지는 지옥도 속에서 한여진은 동료들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하며 자신의 무력함에 절규했다. 사건 직후 오태석은 자신의 지휘 실수를 덮기 위해 생존자인 한여진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환자로 조작해 강제 전역시키려 했다. 진실을 묻으려는 비열한 시도였다. 그러나 한여진은 부러지기보단 더 날카로워지기를 택했다. 그녀는 지옥 같은 707 특임대 훈련을 최우등으로 수료하며
괴물 같은 전투력과 전술안을 갖춘 지휘관으로 거듭났다. 최연소 군단장이라는 타이틀은 오직 오태석과 그 추종자들의 목을 겨누기 위한 피로 베려낸 칼날이었다. 현재 시점, 집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들의 견장에 달린 그 별, 내 부하들의 시체 썩은 물로 닦은 겁니까? 한여진이 책상을 내리치자 찻잔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박명훈 소장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해졌다. 한여진이 10년 전 사건의 내막을 낱낱이 꿰뚫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군단장님, 억측입니다. 당시 지휘부는 최선을... 변명은 법정에서나 하시죠. 한여진이 싸늘하게 말을 잘랐다. 이미 그림자가 당신과 오태석이 주고받은 차명폰 내역을 복구했습니다. 날 암살하려 킬러를 보낸 순간 당신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겁니다. 그때 묵직한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들어와, 송지혁 중위. 흙먼지를 뒤집어 쓴 송지혁이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사냥에 성공한 맹수의 그것이었다. 코드명 사냥꾼, 임무 보고합니다. 박명훈 소장의 개인 금고를 해지하여 오태세석 라인의 자금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송지혁 중위는 피 묻은 방수 파일을 한여진의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이 파일 안에는 오태석 전 대장이 관리하는 비밀 사조직의 상납 리스트가 있습니다. 박명훈 소장이 지난 5년간 서동철 연대장 등에게서 받은 매관매직 대가와 비자금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죠. 무엇보다 10년 전 동해작전을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로 조작하라고 지시한 오태석의 육성 녹음 파일도 복구했습니다. 박명훈 소장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짓단을 움켜쥐었다. 군단장님, 제 딸아이가 유학 중입니다. 제발 가족들에게만은. 한여진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부하들의 가족들은 당신들이 횡령한 불량 방탄조끼 때문에 아들을 잃었어. 가족을 파괴한 건 바로 당신이야. 그녀는 송지혁에게 짧게 고개짓했다. 헌병대 투입해 박명훈을 군사기밀 유출, 뇌물수수, 그리고 살인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박명훈 소장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순순히 수갑을 찼다. 한여진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공격해오던 적들의 수를 역으로 읽어 그들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서동철 대령 때와는 비교도 안 돼 거대한 후폭풍이 군단에 강타했다. 부임 72시간 만에 서열 2위인 소장을, 그것도 반역에 준하는 혐의로 구속한 사건은 창군 이래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한여진은 즉시 공석이 된 참모장 자리에 작전참모 윤기석 대령을 집무대리로 임명했다. 윤기석은 꽉 막힌 원칙주의자로 불리며 진급에서 누락되던 인물이었지만 한여진에게는 썩은 살을 도려낼 깨끗한 칼이 필요했다. 3일 뒤 국방부에 긴급 호출이 떨어졌다. 언론은 그녀를 피해 마녀라 부르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었고 군 내부의 사조직 하나회의 후신들은 그녀를 끌어내리기 위해 미친 듯이 노비를 벌이고 있었다. 장관실의 블라인드는 모두 내려져 있었다. 피로가 역력한 국방부 장관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한 중장, 자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건 알겠네. 하지만 지금 오태석 전 대장과 장석훈 의원이 내 직통 라인을 마비시킬 정도로 전화를 해대고 있어. 장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여진의 눈을 응시했다. 놈들은 단순한 비리 군인이 아니야. 차세대 전투기 사업권과 관련된 수조 원대 카르텔이자 정권의 자금줄이지.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여기서 멈추라는 압박이었다. 하지만 한여진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장관님,
썩은 부위는 덮어둔다고 낫지 않습니다. 서동철과 박명우는 꼬리일 뿐입니다. 몸통인 오태석을 치지 않으면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장병들은 불발탄을 들고 싸우다 죽을 겁니다. 한 중장의 단호함에 장관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자네, 정말 목숨을 걸었군. 하지만 속도 조절은 하게. 암살 위협 첩보가 들어왔네. 당신의 과거 동해안 작전 기록도 이미 그들의 편집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군을 사지로 몰아넣고 도주했다는 식의 조작된 영상으로 여론재판을 열 생각입니다. 장관의 경고는 섬뜩했다.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그녀를 군의 수치로 낙인 찍어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무호회의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한여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찻잔을 내려놓았다. 장관님, 그들이 제 과거를 건드리는 순간 그들의 목숨줄인 자금책도 끊길 겁니다. 저는 이미 동해안 작전 당시의 원본 통신 노구는 물론 박명훈 소장의 비밀 녹취록과 오태석 전 대장의 차명 계좌 리스트까지 클라우드 서버에 분산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즉시 그들이 방산비리로 축적한 수천억 원의 흐름과 작전 조작의 증거가 전 세계 뉴스 서버로 전송될 것입니다. 한여진의 눈빛은 마치 폭풍정야의 바다처럼 고요하지만 위압적이었다. 장관은 그녀의 기백에 눌려 마른 침을 삼켰다. 한 중장, 자네의 그 배포 하나는 인정하네. 하지만 이번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수도 있어. 적들은 그림자 속에 있고 자네는 광장에 서 있으니 말이네. 부디 몸조심하게. 제 목숨은 이미 전우들이 묻힌 땅에 당부로 맡겨두었습니다. 제 안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진은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린 뒤 장관이 책상 위에 슬며시 밀어둔 기밀 USB 하나를 챙겨 집무실을 나섰다. 그날 오후 포천군단 사령구로 복귀한 한여진은 지휘 통제실이 아닌 최전방 지피 생활관으로 향했다. 개혁은 서류가 아닌 병사들의 눈빛에서 완성된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었다. 생활관은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이었지만 그녀가 지시한 난방시설 교체와 개인 장구류 개선 덕분에 온기가 돌고 있었다. 한 생활관의 문을 열자 병사들이 화들짝 놀라 기립했다. 각 잡지 마. 다들 앉아. 여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침상 모서리에 자연스럽게 걸터 앉았다. 어깨에 별 4개가 주는 위압감보다는 옆집 누나 같은 편안함이 감돌았다. 뉴스 봐서 알겠지만 밖에서 우리 부대 이야기가 많다. 똥별들이 줄줄이 구속됐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의 지휘부를,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나? 병사들은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때 구석에 있던 병사 하나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이병 최승우입니다. 군단장님, 저희는 군단장님을 믿습니다. 최승우 이병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서동철 연대장님 시절엔 방탄조끼 플레이트도 없는 걸 입고 경계를 섰습니다. 겨울엔 보일러도 고장나서 냉골에서 잤고요. 하지만 군단장님이 오신 뒤로 방탄복이 신형으로 바뀌었고 더 이상 떨면서 잠들지 않습니다. 저희 생명을 진짜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은 군단장님 뿐입니다. 한여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차가운 철의 여인이 아닌 인간 한여진의 미소였다. 고맙다, 이병 최승우. 내 싸움의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다. 정치권에선 내가 군을 흔든다고 욕하지만 너희가 입는 옷, 먹는 밥, 쏘는 총알 하나가 제대로 지급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방이자 기강이다. 그녀는 자신의 왼쪽 팔목에 남은 희미한 화상 흉터를 보여주며 소위 시절 작전 중 부하를 잃었던 참혹했던 날의 기억을 꺼냈다. 단순한 영웅담이 아닌 살아남은 자의 부채의식에 대한 고백이었다.
너희가 누리는 평화, 그리고 내가 단 이 계급장은 죽어간 내 전우들의 목숨값이다. 나는 그 고귀한 희생을 입속 챙기기에 이용하는 놈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권력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빚을 갚기 위해서다. 그날 밤 한여진은 지휘관이 아닌 리더로서 병사들의 가슴에 각인되었다. 그녀의 진심은 무전망을 타고 전방 초소까지 퍼져나갔고 고립무원의 처지였던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5만 장병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생겼다. 하지만 어둠의 세력은 끈질겼다. 새벽 4시, 한여진은 관사 서재에서 암호화된 태블릿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때 적세 경보등이 깜빡이며 정보원 사냥꾼의 긴급 메시지가 떴다. 사냥꾼 / 제목 코드 레디 발령. 오태세석 전 대장이 내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당신이 동해안 작전 당시 아군 오폭을 지시했다는 조작된 음성 파일을 공개할 것입니다. 동시에 장석훈 의원은 국방위에서 당신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국가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이 수집한 무호회 비리 자료를 오히려 불법 해킹으로 취득한 기밀로 몰아 역공작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여진은 태블릿 화면이 으스러질 듯 꽉 쥐었다. 적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교활하게 진실의 파편에 거짓의 독을 섞어 덫을 놓았다. 재밌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시겠다? 한여진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아래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그렇다면 나는 판 자체를 뒤엎어주지. 그녀는 내부 감찰 라인에 건너뛰고 해외에 서버를 둔 탐사보도 그룹 트루스와 유명 유튜버들에게 암호화된 제보 메일을 동시 발송하는 작전명 유리방을 실행했다. 썩어 빠진 군 내부 시스템에 기대느니 전 국민이 지켜보는 광장에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생중계하겠다는 배수진이었다. 고독했던 별은 이제 수천만 개의 눈동자와 함께 빛나고 있었다. 한여진의 등 뒤에는 침묵을 깬 병사들의 결의가, 손에는 군 수뇌부를 뒤흔들 치명적인 판도라의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재판이 아닌 부패한 권력과 정의의 전면전이었다. 한여진 군단장은 전례 없는 승부수를 던졌다. 썩어빠진 군 감찰 라인을 건너뛰고 모든 증거를 메이저 방송사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리는 방식은 그녀의 군인 인생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다. 닫힌 계급사회 안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임을 깨달은 한여진은 진실이라는 방아쇠를 당겨 그 심판을 국민들의 손에 쥐어주기로 결심했다. 결전의 날 오전 10시,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전 육군 참모총장 오태석 예비역 대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태석은 위험 있는 군복 대신 이탈리아제 최고급 수트를 입고 거만하게 단상에 올랐다. 그의 옆에는 여당의 실세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장석훈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배석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회견장은 마치 전쟁터의 포화처럼 번쩍였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군의 명예를 더럽힌 한 미치광이 지휘관 한여진 중장의 끔찍한 일탈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태석의 목소리는 훈련된 연설가처럼 웅장하고 단호했다. 한여진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무고한 참모장과 연대장을 감금하고 폭행에 가까운 신문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앓고 있는 특수전 출신 장교의 통제 불능 상태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태석은 한여진을 정신질환자로 몰아가기 위해 조작된 진료 기록을 흔들어 보였다. 그가 제시한 스크린에는 한여진의 20대 시절 동해안 침투작전 영상이 떠올랐다.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과 보고상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보시다시피 한여진은 당시 작전팀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적의 매복에 겁을 먹고 지휘 체계를 무시한 채 동료들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당시군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덮었지만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그녀는 전우의 시체를 밟고 살아남은 비겁한 배신자일 뿐입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장석훈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와 우리 당은 한여진 중장이 박명훈 소장의 2급 기밀 문서를 불법 탈취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자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국방위에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지시하겠습니다. 그들의 시나리오는 완벽했다. 영웅서사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수법이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순식간에 한여진 배신, 한여진 작전 실패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포천군단 사령부 집무실. 한여진은 팔짱을 낀 채 대형 모니터 속 오태석의 쇼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부관 송재혁 중위와 대리참모장 윤기석 대령이 핏발선 눈으로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군단장님, 저건 말도 안 되는 모함입니다. 당장 반박 송명을 내고 대응 사격을 해야 합니다. 송재혁 중위가 책상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한여진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기다려. 미끼를 물었어. 이미 뇌관은 당겨졌다. 이제 폭발음만 즐기면 돼.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견장의 공기가 기묘하게 뒤틀렸다. 오태석이 한여진을 맹비난하며 클라이맥스로 치닫던 찰나 기자석에서 띠링 띠링 하는 알림음이 연쇄적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폰에 긴급 속보 푸시 알림이 떴다. 무호의 수장 오태석 수천억 대 방산 비리 및 매관 매직 장부 공개. 기자들은 오태석의 목소리를 지우고 홀린 듯이 화면 속 충격적인 문건들을 스크롤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여진이 심어둔 시한폭탄이었다. 파일 안에는 박명훈 소장이 오태석에게 보낸 차명 계좌 송금 내역과 서동철 대령이 연대장사리를 사기 위해 나눈 적나라한 통화 녹취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증거. 과거 동해안 작전 당시 오태석이 자신의 지휘 실수를 덮기 위해 한여진에게 고의로 잘못된 좌표를 하다라고 생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모의한 자필 메모까지 고스란히 공개되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기자들은 맹수처럼 오태석과 장석훈 의원에게 달려들었다. 오태석 씨, 이 스위스 계좌 입금 내역 사실입니까? 작전 조작 메모, 필적 감정 결과 본인법 맞다는데 해명해 주시죠. 장석훈 의원님, 무호회로부터 받은 불법 선거자금 인정하십니까? 오태석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이건 딥페이크야.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한여진의 함정이야. 그가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이미 마이크는 꺼졌고 진실의 화살은 그들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해견이 아니라 거악의 몰락을 생중계하는 공개 처형장이었다. 포천군단 집무실. 윤기석 대령은 화면 속에서 무너지는 권력자들을 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소름 돋습니다, 군단장님. 이 한 방으로 무호회의 뿌리를 뽑아버리셨습니다. 놈들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여진은 승리의 미소 대신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아니, 착각하지 마, 윤대령. 뱀은 머리가 잘려도 몸통은 꿈틀거리는 법이야. 놈들은 내가 숨쉬는 한 지옥 끝까지 쫓아올 거다. 우린 오늘 승리한 게 아니라 이제 겨우 전쟁의 서막을 열었을 뿐이야.
즉시 전부대 비상대기 태세 유지하고 잔당 소탕 준비해. 한여진은 윤기석에게 서늘한 명령을 내렸다. 윤대령, 자네는 오늘부로 정식 참모장으로서 군단 대수술을 집도하게. 단순히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준이 아니라 뼛속까지 박힌 인사비리의 뿌리를 뽑아내야 하네. 실력과 청렴, 이 두 가지 잣대를 통과하지 못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옷을 벗겨라. 타협은 없다. 한여진은 오태석 전 대장이라는 거악을 쓰러뜨렸지만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여유는 없었다. 무너진 기둥과 썩어 문드러진 석가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폐허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파괴보다 더 고통스러운 창조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한여진은 신발끈을 다시 동여맸다. 진짜 전쟁은 총성이 멈춘 지금부터였다. 방송국 중계차들이 국방부 앞을 점령했고 오태석과 장석훈 의원의 커넥션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동안 한여진 중장을 둘러싼 조작 사건의 진실규명도 급물살을 탔다. 시민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부르며 열광했지만 정작 한여진은 집무실에 블라인드를 내린 채 외부의 소음을 차단했다. 그녀에게 영웅 노름은 사치였다. 사건 일주일 후 한여진 군단장은 수행원들을 물리고 식판 하나만 든 채 병사들 틈에 섞여 앉았다. 짬밥을 함께 비우며 시작된 대화에서 앳된 상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저희 몫으로 나온 고기가 간부 회식 테이블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항의했다가 영창에 갈 뻔한 선임을 보고는 다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보다 체념에 젖어 있었다. 지금은 군단장님이 계시지만 나중엔 또 도로 아미타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사의 뼈아픈 지적에 한여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것은 일시적인 처방으로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었다. 그녀는 병사의 손을 굳게 잡으며 답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시스템은 남는다. 그 누구도 너희의 정당한 권리를 뺏지 못하도록 아주 견고한 강철 방벽을 세워두고 가겠다.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 한여진은 윤기석 참모장을 불러 극비 프로젝트 고스트 프로토콜 가동을 지시했다. 이는 국방망과는 별도로 운용되는 독립 서버 기반의 익명 신고 채널이었다. 윤 참모장, 이 서버의 접속키는 자네와 나 단 둘만 가진다. 제보자의 IP는 즉시 파기되도록 설정해. 만약 제보자를 삭출하려는 시도가 감지되는 즉시 해당 부대 지휘관은 옷을 벗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내가 직접 군사법정에 세워 파면시키겠다고 전군에 공표하게. 윤기석 참모장은 혀를 내둘렀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었다. 한여진은 피바람이 불거라는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명령서에 서명했다. 군수라인의 몸통이었던 서동철 연대장이 불명예 전역당한 자리엔 야전에서 흙먼지만 마셔온 보급통 류상민 중령이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입성했다. 또한 썩어 빠진 헌병대를 갈아엎기 위해 과거 한여진과 사선을 넘었던 인간 흉기 최소령을 중령으로 특진시켜 헌병대장이 임명했다. 늑대가 떠난 자리에 호랑이들을 풀어놓은 셈이었다. 군단은 발칵 뒤집혔다. 줄을 잘 서서 진급했던 정치 군인들은 줄줄이 전역 지원서를 냈지만 실력은 있으나 배경이 없어 밀려났던 진짜 군인들은 눈을 빛내기 시작했다. 한여진의 개혁은 서류 뭉치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행정반이 아닌 진흙탕 뒹구는 연병장에 지휘소를 차렸다. 완전군장 구보대열의 맨 앞에는 항상 한여진이 있었고 그녀의 군화는 마를 날이 없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야전 훈련장. 한여진은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지휘관들을 집합시켰다.
그녀의 얼굴에도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서 너희와 뒹구는 줄 아나? 서리빨 같은 일갈에 지휘관들이 얼어붙었다. 2년 전 동해안, 내 부하가 내 품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그 감각이 아직도 생생하다. 총 쏘는 법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엄폐하는 법을 대충 가르쳐서 보낸다면 그 병사가 죽었을 때 방아쇠를 당긴 건 적군이 아니라 바로 지휘관인 너희들이다. 비리가 앗아간 방탄조끼 하나가 대충 넘어간 사격훈련 한 번이 누군가의 아들인 그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한여진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오늘부터 우리 군단의 제휴 원칙을 바꾼다. 멋있게 죽으려 하지 마라. 악착같이 살아서 적의 목을 따고 돌아오라. 비에 젖은 군단장 한여진의 눈빛을 보며 병사들은 처음으로 존경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부패의 잿더미 위에서 가장 강인한 강철 군단이 태동하고 있었다. 윤대령, 자네는 지금 즉시 그림자 내각을 구성해 군단 내 숨쉬는 모든 조직을 해체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조립한다. 한여진은 차가운 홍차를 내려놓으며 윤기석 참모장에게 지시했다. 오태석 전 대장이라는 거목을 쓰러뜨렸지만 그가 뿌려놓은 썩은 포자들은 여전히 바닥에 눌어붙어 있었다. 한여진에게 승리의 기쁨 따위는 사치였다. 오히려 거대한 폐허 위에 홀로 선 건축가의 막막함만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조직을 살리는 것이었기에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언론은 제2의 창군이라며 떠들어댔지만 국방부의 공기는 살얼음판이었다. 오태석 전 대장과 결탁했던 장석훈 의원이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여진 중장을 향한 스포트라이트는 뜨거웠지만 그녀는 집무실의 커튼을 굳게 닫고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영웅 노름은 사절입니다. 그녀에게 쏟아지는 찬사는 달콤한 독이었다. 한여진은 외부의 소음보다 내부의 골문 상처를 도려내는 수술용 메스를 닦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취임 일주일 후 한여진 군단장은 예고 없이 최전방 GPO 소초를 찾았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연병장에서 그녀는 우의도 입지 않은 채 병사들과 마주했다. 딱딱한 간담회 대신 흙바닥에 앉아 진행된 대화에서 한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간부들이 저희 라면과 부식을 흔영해 자기들 술안주로 쓰는 걸 봤지만 보복당할까봐 침묵했습니다. 병사는 울분을 토하며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단순한 짐원이 아니라 지난 시절 병사들이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공포의 증거였다. 한여진은 젖은 쪽지를 군복 주머니에 넣으며 윤기석 참모장에게 즉시 명령을 하달했다. 시스템 이름은 고스트 프로토콜이다. 내 지문 없이는 국방부 장관도 연락 못해. 그녀는 단순한 신고함을 넘어선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할 완벽한 밀시를 요구했다. 윤 참모장, 이 서버에 접속 가능한 건 나, 당신, 그리고 보안 인가된 AI뿐이야. 만약 제보자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간부가 나온다면 그 자는 군사재판이 아니라 내 손에 먼저 죽을 거라고 전해. 윤기석은 한여진의 서리빨 같은 눈빛에서 제보자가 다칠 경우 그 대가가 단순한 징계가 아닌 피해 숙청이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전율했다. 곧이어 피해 인사가 단행되었다. 서동철 연대장은 아침 점호 도중 들이닥친 헌병들에게 끌려나갔고 그 빈자리에는 군수통이라 불리지만 융통성 없기로 소문난 류상민 중령이 대령 진급과 함께 앉았다. 또한 헌병대장에는 707시절부터 한여진의 그림자였던 독사 같은 눈매의 최소령이
전격 발탁되었다. 오태석의 라인을 탔던 자들은 살려달라는 탄원서를 들고 왔지만 한여진은 그 종이들을 파쇄기에 직접 갈아버리며 차갑게 일갈했다. 너희들이 설 자리는 이제 없다. 썩은 살이 도려내진 자리에 비로소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한여진은 행정반이 아닌 진흙탕 뒹구는 훈련장에 야전 지휘소를 차렸다. 지휘관들이 헐떡이며 도착하자 그녀는 깨진 방탄 헬멧 하나를 바닥에 던졌다. 이게 2년 전 너희가 대충 훈련시킨 결과물이다. 정적이 흘렀다. 훈련장에서 땀을 아끼면 전장에서 피를 흘린다? 아니, 너희가 졸면 병사들이 죽어. 한여진은 동해안 작전의 악몽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지휘봉으로 흙바닥에 선을 그으며 선언했다. 오늘부로 우리 군단의 구호는 바뀐다. 죽지 마라.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닌 적을 압도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야성을 깨우는 늑대 떼의 우두머리 한여진 군단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두 사건의 희생자들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한여진에게는 어제 일어난 일처럼 선명한 고통이었다. 집무실의 정막을 깨고 부관 송재혁 중위가 급하게 들어왔다. 군단장님,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긴급문서입니다. 그것은 2년 전 서동철 연대장이 은폐했던 식자재 납품 비리로 희생된 병사들의 사인을 단순 사고사가 아닌 작전 중 전사로 벽상한다는 내용이었다. 더불어 과거 서해 교전에서 산화한 그녀의 옛 동료들에 대한 국가 유공자 지정 통지서도 함께였다. 이제야 그들에게 빚을 갚았습니다. 한여진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군번줄을 어루만지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가 그토록 집요하게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려 했던 이유는 단순했다. 누군가의 탐욕을 위해 꽃다운 청춘들이 소모품처럼 쓰이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였다. 군인의 희생은 숭고한 것이어야지 결코 지휘관의 뒷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녀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던 서동철 전 대령과의 취사장 조우는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늦은 오후 윤기석参무장이 한여진과 함께 영매를 순시하다가 넌지시 물었다. 군단장님, 솔직히 그때 서대령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롱했을 때 당장이라도 권총을 뽑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계급장만 보여주셨어도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텐데요. 한여진은 훈련하는 병사들의 함성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입을 열었다. 그때 내 머리에 닿았던 그 손의 감초. 단순히 기분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할 고기를 빼돌리고 남은 비계기름 같은 거였죠. 그 끈적거림이 바로 썩어버린 지휘체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내가 그 자리에서 별을 보여줬다면 그는 몰랐다며 비굴하게 고개만 숙였을 겁니다. 나는 그가 가장 오만하게 날뛰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야 껍데기뿐인 계급이 아니라 썩어빠진 인성이 만천하에 드러날 테니까요. 그자의 무례함은 내게 완벽한 반격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윤기석参무장은 깊은 존경심을 담아 경례를 올렸다. 한여진의 인내심은 복수가 아닌 개혁을 위한 포석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부임 1주년 기념식이 열리던 날, 연병장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단상에 오른 한여진은 준비해온 원고를 잡아두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딱딱한 훈시 대신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우 여러분, 처음 이 부대 정문을 통과했을 때 맡았던 공기는 썩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취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눈동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들이 모여 거대한 어둠어를
몰아냈습니다. 한여진은 자신의 어깨에 빛나는 계급장을 어루만지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별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흙투성이가 된 전투화로 연병장을 누비는 여러분의 땀방울이 굳어져 만들어진 결정체입니다. 지휘관의 권위는 어깨 위의 계급장이 아니라 부하들이 보내주는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했습니다. 한여진의 눈가에 물기가 어린 듯했다. 나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복수에 미친 폐잔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얻은 지휘관입니다. 가장 부패한 조직을 정화하는 힘은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피어나는 양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설이 끝나는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수천 명의 장병들이 함성을 질렀다. 그것은 간요된 충성이 아닌 진정한 리더에게 바치는 뜨거운 찬사였다. 한여진 중장은 그렇게 군단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쳤다. 취사장 아줌마로 오해받으며 시작되었던 파격적인 행보는 대한민국 군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개혁의 신화로 기록되었다. 포천의 맑게 갠 하늘 아래 그녀의 어깨 위 계급장은 단순한 권력이 아닌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등대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